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도주 사흘째인 어젯밤 체포됐습니다. 도주는 계획하지 않았고 조력자도 없었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검거 경위나 도주 경로는 앞서 윤성훈 기자 전화 연결을 통해서 들어봤었는데 굉장히 격렬하게 반항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경찰은 일단 우발적인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는 김길수의 주장과는 반대로 이거 계획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계획적으로 보고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다 보십니까? 일단 그 도주 과정을 보면요. 예. 순순히 잡히지 않았고 도주를 해서 본인이 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 계획된 범죄라고 보는 이유는요. 일단 숟가락을 삼켰습니다. 숟가락에 이제 그 손잡이 부분을 삼켰어요. 플라스틱 숟가락을. 근데 그 숟가락을 삼키는 게 일반적으로 상식에서 좀 어긋나는 행동이죠. 그렇죠. 보통 사람은 안심되는 음식만 삼켜서 소화를 시키고 또 이런 그 음식이 아닌 이외의 물질을 삼켰을 경우는 당연히 사람이 탈이 난다는 걸 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김익수 같은 경우도 일단 이 숟가락을 삼긴 의도 자체가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의심을 해볼 대목인데 근데 김길수가 밝힌 내용은 그래요. 숟가락을 왜 삼켰냐라고 물어봤더니 교도소에 가느니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삼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김길수가 지금 죽고 싶은 심정이다. 내가 지금 교도소에 가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심한 그런 상태가 된다. 그래서 나는 이 자포자기의 심정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 도주를 하는 것은 얘기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도주를 하는 것은 극도의 아드레날린이 분출되는 상태에서 굉장히 큰 흥분 상태가 지속이 되고 그리고 여러 사람을 제압할 수도 있고요. 또 자기가 모든 전력을 다해서 도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방금 본인이 말했던 그런 심정은 나는 굉장히 자포자기의 심정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좀 무기력한 상태로 있었어야 되는데 아까 앞에서 제가 연결을 지어보면 숟가락을 먹어서 사람이 먹지 않아야 될 물질을 먹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자포자기의 심정인데도 불구하고 기회가 났죠. 분명히 그 화장실을 갔을 때 자기가 화장실을 사용한다라고 보호 장비를 일부 풀어주고 한 손만 묶여 있는 그런 상태에서 분명히 이런 지금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전력을 다해서 뛰어갔던 그런 상황은 결국은 이제 도주 우려가 굉장히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서울구치소에서 도망을 갔단 말이죠. 그러면 서울구치소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을 가거나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거나 이런 게 보통의 지금 도망가는 사람들의 심리지 않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그런데 김길수는 보면은 동선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수도권을 벗어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동선들은 어떤 의도로 이렇게 움직였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도주 의도가 있었다라고 했던 건 그 중간중간에 계속 그 옷을 갈아입고 변장을 했었고요. 처음부터 병원복을 입고 탈출했었고 그다음에 또 이발했다라는 점도 분명히 도주 의사가 있었다는 게 확실하다는 점이 보이는 대목인데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심이 되는 대목이 왜 도대체 이 자기 지금 여기 의정부와 양주 근처 그리고 서울 북부 지역 근처에서만 있었냐. 근데 한 군데 이제 특이한 점이 이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저도 처음에 이 내용만 단순하게 딱 봤더니 그냥 자기 집 주변에서 있다가 이제 강남 고속터미널 가서 지방으로 이제 도주를 하려고 했던 것이네라고 저도 좀 봤었는데 이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다른 내용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봤더니 김길수가 지금 뭐 경찰에서 얘기하기로는 체포 전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가주택이 서울과 인천에 두 채가 있고 10일 날 자신이 지금 임차인으로부터 1억 5천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김길수가 9월에 SNS를 통해서 또 사기 범죄를 한번 쳤죠. 거기서 보면은 김길수가 그 은행보다 싸게 환전을 해준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불러냈고 30대 남성이 나왔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싸게 환전한다라고 해서 가방에 7억 4천만 원을 들고 나왔는데 김길수가 거기서 7천만 원만 갖고 이제 도주를 했던 상태에서 잡힌 거죠. 그러니까 김길수가 지금
그 7천만 원의 행방이 지금 묘연해요. 7천만 원 현금이 지금 없는 상태고 지금 만약에 1억 5천을 받게 되면 도합 2억 2천의 돈이 자신의 현금으로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졌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일단은 도피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던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 자금을 마련해서 장기 도피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자금을 마련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 다르게 좀 뒤집어서 보면 이 아까 동선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양주와 의정부 쪽에서 자신의 동생도 만났고 자신이 이 사람이 그 김길수가 거주지가 지금 양주로 되어 있거든요. 주민등록부 상에. 그러니까 양주 인근에 있는 생활권 의정부까지 자기 주변 동네들을 계속 왔다 갔다 그 도피처로 삼다가 갑자기 그 잡히기 전날 그 강남 고속터미널로 간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경찰에게 혼선을 주기 위한 작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지방으로 도주한다라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으로 지금 경찰 수사망이 지방 쪽으로 퍼지게 해서 자신의 수사망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나머지 돈을 확보하려고 아까 말했듯이 7천만 원 현금이라든지 뭐 임차인에게 받아야 되는 그 1억 5천만 원이라든지 이런 돈을 확보해서 뭐 첫 번째는 그것을 도피 자금으로 마련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지금 변호인이 필요해요. 변호인에게 줄 돈이 필요한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2억 2천만 원 정도면 변호인에게 줄 그 돈이 충분해지고 그래서 이 돈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죄에 지금 뭐 그런 감형을 노리거나 이랬을 가능성도 있다.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어떤 치밀한 의도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했을 때 그게 걸리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일단은 이게 도주 과정상에 보면요. 지금 김길수는 굉장히 침착하고 차분하고 치밀하게 도주를 전개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조금 그 허점들이 드러나는 대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도주하는 사람은 내가 완벽하게 치밀하게 도주를 할 수 있다라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쫓기는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허점들이 드러나게 되고 거기서 더 압박이 이어지면 거기서 이제 결국은 검거가 되는데 지금 이 화면이 이제 여자친구에게 공중전화로 통화를 하다가 지금 검거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자신 택시비를 내달라고 하고 10만 원을 이제 받거든요. 도주한 첫째 날. 그렇죠. 왜냐하면 김길수는 그 상태에서는 돈이 하나도 없죠. 도주하려고 하면 최소한 버스비라도 있어야 되는데 택시비도 내줄 사람이 필요했고 그다음에 일단 이동할 자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돈을 일단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그분한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갖고서 이제 그 다음에 이동을 한 상태에서 또 동생에게 가죠. 근처에 있던 동생에게 가서 거기서 또 83만 원인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지금 이 사람이 김길수가 계속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비로 썼죠. 그러니까 이동 비용으로 쓰고 택시도 타고 다니고 막 이러는 상태인데 여기서 또 치밀했던 점은 무엇이냐면 그 검거되지 않기 위해서 이 장소들을 뭐 이렇게 지금 뭐 주차장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노숙을 하면서 지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가지 않고 검거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쉬는 동안에는 은폐를 하는 그런 상태로 지내다가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지금 아까 말했듯이 어떤 혼선을 주기 위해서 동선을 마지막에 한번 뒤집어 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거죠. 뭐 계획 범행 가능성에 대해서 좀 경찰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마약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권지용 씨 어제 경찰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출석을 해서 취재진의 어떤 인터뷰에 응하는 모습이 굉장히 여러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고 사실 권지용 씨의 태도만 봤을 때는 정말 뭐 이렇게 혐의에 비해서 본인은 정말 진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믿을 수 있을 정도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일단 태도 자체는 그랬고요. 왜냐하면 뭐 이 경찰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압박이기 때문에 저렇게 여유로운 태도를 취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있는 거죠. 자신감이 엿보이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뭐 손목을 좀 꺾는다거나 몸을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마약 의혹을 받고 있을 당시에도 그런 모습들이 조금 조명되기도 했었는데 보통 이제 경찰 출석하기 전에 변호인단과 상의를 좀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어떤 모습을 비춰야 될지.
그런 어떤 예상해 보건데 변호인들과도 어떤 상의를 끝내고 나온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변호인들과 상의를 한 행동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일단 아직은 뭐 정확하게 보도가 된 내용은 아니지만 일단 전관을 포함한 굉장히 화려한 변호인단을 갖췄다. 그리고 수임료가 굉장히 비싼 변호인단을 갖췄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권지용 씨 정도면 사실 지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 부정하기 위해서 또는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뭐 당연히 변호인단을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렸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다만 봤을 때 이제 그러면 지금 첫날 출석한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뭐 사실은 뭐 의례적인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당신은 이런 혐의를 받고 있고 뭐 이런 마약 투약하셨습니까? 이 정도의 의례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증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 자신 있는 변호인단과 상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이 아마 자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어떤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단 왜냐하면 이것도 기싸움이거든요, 일종의. 그러니까 예. 내가 여기서 뭔가 좀 잘못한 모습을 보이고 좀 억울한 모습을 보이고 아니면 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럼 나는 저 사람이 좀 죄가 있지 않나라고 사람들이 또는 대중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 있는 태도를 취했던 것 같고요. 예. 다만 여기서 이제 간이시약 검사밖에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간이시약 검사는 소변으로 합니다. 예. 그래서 마약 검사는 세 가지로 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소변 검사, 그다음에 혈액 검사, 모발 검사 이렇게 세 가지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소변 검사를 했는데 소변 검사는 뭐 최장 한 8일 정도 이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에 마약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마약 성분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것은 왜 테스트를 하냐면 최근까지 마약을 했냐? 이걸 일단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증거가 나와버리면 확실히 이제 이것이 유력한 용의자로 전환이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혐의만 있는 상태에서 용의자로 신분이 전환되기 때문에 이것을 검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 1차에서 지금 간이시약 검사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정밀 검사를 요청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밀 검사를 이제 들어갈 것 같고 정밀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 보통 이렇게 혈액 검사가 더 잘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혈액 검사는 오히려 어느 기간이 되면 사라져요, 마약 성분이. 근데 지금 모발이라든지 채모에 의한 검사들이 오히려 더 굉장히 이 성분을 더 오래 검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보통은 모발로 많이 합니다. 이 검사를 모발로 많이 하고요. 모발로 했는데 모발은 계속 자란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머리를 계속 잘라내게 되고 그리고 이 잘라내는 만큼 예를 들어 한 2cm 정도 한 달에 자란다고 봤을 때 한 8cm 정도 한 달에 자란단 말이에요. 그걸 잘라내버리면 아예 검출이 안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리고 예전에 박유천 씨라고 있었습니다. 박유천 씨 그때 출석했을 때 모발 검사를 하니까 어떻게 지금 하고 나오셨었냐면 모발을 염색과 탈색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염색과 탈색을 반복하면 이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길어서 자르는 경우와 그다음에 염색, 탈색이 계속 이어지면 성분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박유천 씨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혐의를 뭘로 잡았냐면은 다리털로 잡았어요. 다리털 60개를 뽑아서 잡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다리털도 이게 다리털 같은 경우는 보통 잘라내지 않기 때문에 성분이 오래 남아 있는 것인데 다만 이것도 만약에 다 온몸에 제모를 했다라고 하면 마약 혐의를 밝혀낼 수 있는 그 몸에서 나오는 증거를 밝혀낼 가능성이 매우 적어지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들도 뭐 작용을 할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이제 마약 용의자들이 나왔을 때 이런 부분이 또 작용하니까요. 이런 부분도 어쨌든 정밀 검사를 맡겼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대담에서 준비한 마지막 사건.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 정유정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는데 사형을 구형한 배경부터 조금 짧게 짚어볼까요? 네, 정유정은 일단은 현재 뭐 본인들이 주장하는 뭐 양극성 충동 장애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열심히 지금 사회에 복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특히나 이제 불우한 가정 환경들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검찰에서 봤을 때는 교화 가능성이 없고 또 법정에 오심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대측 변호인 측에서는 이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서로 이제 상충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지금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했기 때문에 법원에서의 형량은 이것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통은 절반이나 또는 3분의 2의 형기가 지금 뭐 선고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것은 비난 동기 살해에 해당이 돼서 18년 이상형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이상 형을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형이 이제 무기징역이나 20년 이상 형 사이로 이제 감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죠. 예. 정유정의 발언 중에 지금 눈에 띄는 게 중국어랑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사회에 나가서 복귀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자꾸 표시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러한 것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칩니까? 뭐 반성하고 있다라는 건 분명히 재판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성하고 있다라는 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만 지금 검찰에서 지금 괘씸하게 사실 본다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거짓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범행을 부인하고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재판 과정상에서 선고가 되기 직전에 내가 열심히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믿기지 않는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와 사건 사고 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